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오늘도 양증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6천억 매도를 하면서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4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750억, 기관 투자자 90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2600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듯 하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특정 지점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시장의 불안감들이 어떻게 이제 조성이 되고 해결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0선 수준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6천억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매수했던 거 그대로 그 이상 훨씬 많은 물량을 또 뱉어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를 잡는다면 한 3조 가까이를 매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꾸준히 계속 물량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고, 오늘은 뭐 어떤 기관 투자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30억 매도를 했고요. 확실히 지금은 코스피를 계속 매수를 하는 수급도 없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이 물량이 좀 이탈되면서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계속 좋지 않은 분위기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4%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과 저점 라인을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서 지금 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도 하고, 확실히 이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특히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전날 매수 크게 하지 않고 매도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수보다 매도의 이 추세가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같이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은 나스닥도 1.6%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도 오늘은 조정이었고, 니케이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억울한 것은 이제 다른 지수들은 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이지만, 코스피는 아직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억울한 느낌인데,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계속 눌러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79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2.5원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고점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은 거의 동일했고,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유지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80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US 미국 증시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뭐 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유럽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오늘은 뭐 선물 지표가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1달러로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2.3달러 수준으로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소보다 크게 바뀐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인데요. 채권금리가 4.19%로 4.2% 찍고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죠. 그래도 여전히 이 채권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급등을 했고 채권금리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이제 고점이 다시 낮아져야 되는 추세인데 이 미국의 대선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간에 그런 이슈가 좀 이제 투기 매물들을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가격을 급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번 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면서 눈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750원 상승했고요. 3.73%로 상승하면서 28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코스피는 반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코스피와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그래도 뭐 크게 없었습니다. 전날보다도 더 적은 물량이었고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전체 테마 움직임을 보면 특정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BHI가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기자재 테마로 묶이면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BHI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확실히 최근에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G2파워도 이제 SMR 관련해서 좀 그런 이제 계약 MOU 체결 소식과 함께 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러한 이 힘이 좀 더 받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고 이제는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식 평가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별 거래량은 880만 주였습니다. 오늘 상승분 대비해서는 사실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400만 주를 터트리면서 좀 올라가던 그런 힘이 오늘은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3.7% 오르긴 했지만 좀 적은 거래량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와 대비하면 확실히 좀 많은 수준이고요. 전날보다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대로 점진적으로 거래를 좀 힘을 실으면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아직 이제 좀 1000만 주 아래로 부족한 모습이고요. 이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이제 꺾이는 듯 하면서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운구름 속으로 다시 주가가 진입하는 듯 하면서도 금방 또 이렇게 튕겨나가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죠. 그래서 61선만 좀 끌어올라 준다면 완벽하게 정배열이 될 것 같습니다. 121선 추세도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최근 이 평균 주가를 보시면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도 16,700원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는 반등해서 다시 2만원 초반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뚫고 나가서 2만원 중반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확실한 소식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한 방이 있는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벽을 동일하게 두드리고 있고, 네,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은 우리에게는 거의 뭐 확정적인 소식이죠.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게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때문에 시장이 이제 혹시나 뭔가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것으로 경기 위기 우려로 좀 이제 크게 떨어진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폭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런 거를 지금은 좀 염두를 해 두더라도 그만큼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9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만 7천 주 매도를 했는데 금융 투자가 15만 주 매도를 하였고요. 나머지 뭐 투신 6만 2천 주, 연기금 3만 주, 보험 1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연일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수익을 노릴 만한 이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단기간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매수량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골드만삭스가 특히나 많은 매수를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20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많은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200만 주 가까이를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고요. 또 이제 이 만기 가깝게 와서 그런 이제 특정한 이 이슈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매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사실 좀 더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은 매수를 하는 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 힘을 붙여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물량을 쌓아간다면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고,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좀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한다면 또 일시적인 그런 이제 만기 이벤트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시장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한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많은 매수 진행했고요. 네, 좋은 움직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10월 21일자로부터 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123만 주까지 또 이제 한 7만 주 가까이 늘면서 다시 살짝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된다면 뭐 그대로 지켜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단 라인이 크게 뚫리지 않고 하단 라인도 크게 뚫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를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뭐 주목할 만한 상황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차 거래 감소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2위에 위치를 하면서 체결은 6만 9천 주, 상환이 51만 주가 되면서 44만 주가 대차 잔고가 줄었고요. 잔고는 1130만 주로 줄었습니다.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잔고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대로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예비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직접적으로 대차가 상환된다고 해서 뭐 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차 이 거래가 크게 활발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올라가기에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이거는 추세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세고요. 상세 물량은 외국인 추적 물량이 194만 주에서 204만 주로 또 추가적으로 10만 주 증가를 했고요. 전일에도 42만 주 가까이 매수가 되었고 오늘도 204만 주가 매수되면서 외국인 보율이 22%를 훌쩍 넘어가지고 22.2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거의 뭐 최고점 위치까지 외국인 보율이 증가를 했고요. 단기간에 이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율이 다시 한번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필 이제 10월 말이고 11월이면 또 반기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11월에 반기 MSCI 리밸런싱에 이 염두를 해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선제적인 매수를 시작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섹터, 그죠? 우리나라의 원전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전에도 이제 글로벌 IB 금융권들이 이 원전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 동맹이 체결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 많은 매수가 단순히 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이 IB 은행들이 서서히 이 원자력 테마에 매집을 시작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평소보다 주가가 높게 평균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121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월봉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N자로 올라가는 좋은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나쁠 것이 없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처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종목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카자흐스탄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 산업의 개발 협약을 또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부 장관이 또 창원 본사에 방문을 하였고요. 원자력과 가스터빈 공장 등 생산 역량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이제 이 무탄소 에너지로 계속 이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단순히 이제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이 카자흐스탄의 발전 이 산업에 대한 그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을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카자흐스탄 시장에는 처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은 진출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협력 관계가 좀 공고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과 뭐 우즈베키스탄 혹은 뭐 그런 이 튀르키스탄인가요? 그쪽이 굉장히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블루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원 본사에 방문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생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형 원전 APR 1400 주기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과 380메가와트급 이제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터빈 공장, 암모니아 혼소 실증 공장 등을 찾아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역량을 점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에서는 이 LNG를 초대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 그거를 이제 수소로 나중에는 전환시킬 수 있는 혼용 모델, 요거를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국민 찬성 투표가 71%까지 올라가면서 울켄 지역에 2기를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긴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 와서 이렇게 이 모델을 봤다라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생산 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듯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업은 국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다자 형식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이게 아니라 여러 컨소시엄이 이렇게 여러 국가가 포함된 컨소시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한국,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쪽에 그런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상당히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카자흐스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자재 납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지금 1조 1,500억 정도의 복합 화력 발전소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카자흐스탄과 좀 이제 많은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MOU라서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는 카자흐스탄의 시장 확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원자력 발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주목하고 있고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이 또 이제 경남에 있는 4개의 원전 기업을 또 현장 투어를 하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진영 TBX, PK밸브, BHI 이렇게 4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BHI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은 테마로 엮이면서 좀 이제 주가 상승을 1등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었고요. 이 참석한 기업 중에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그 다음에 시보그, 에틴스 레알리스 등 해외 기업과 함께 DLENC, SK이노베이션,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DLENC는 X에너지고요.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건설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와서 같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를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를 활용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테라파워의 착공 모델이 있죠, 지금. 그래서 그게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첫 토기에 대한 이 원자로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그 확대가 확실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두산 경영진이 이 SMR 파운드리 역할을 꿈꾸고 있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요 투어로 통해서 이제 기술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고 향후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조, 국제 공동 연구 협력 등 그 다음에 투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우리가 기다릴 만한 그런 상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만큼 SMR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작 기업이 몇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코로나가 터져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시장 확대를 노리고 너도나도 이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확대가 지금 예상되는 이 원자력 테마에서는 너도나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만들고 나서 품질을 관리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고 납품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또 유지시키는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그런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따라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뭐 설계 인력을 빼가던가 아니면 단순히 뭐 이제 생산 제조 기술을 빼가도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한 이제 파운드리 역할, 반도체의 파운드리가 있지만 이제는 이 제조, 그죠? 주 단조 제작 쪽에서의 그런 파운드리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제가 가장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생산 기지가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창원에 큰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체코 스코다 파워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에도 이제 주 단조 공장이 크게 들어섭니다. 지금 2025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공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 사우디에 있는 이 공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사우디가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발주를 낼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내에 이 생산되는 에너지 시설들은 웬만하면 이제 기자재들은 그 안에서 다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 기지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사우디의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산 비나라든지 그런 이제 베트남, 중앙아시아 쪽에도 이제 카자흐스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는 생산 기지가 없을 것 같고 베트남에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두산 비나 기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쪽에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 기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한수원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회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부 장관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EU 보조금의 규정을 지켰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에 원전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EU 차원에서 이제 EU 내에 있는 산업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퍼센트를 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트가 넘어가는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체코 원전의 수주권은 그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신규 수주와 관련해서 한국이 유럽연합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역외 보조금 규정이 지난해 7월에 발효가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는 이미 훨씬 그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규정에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기요금을 아주 크게 올렸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9.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 생산 전기가 9.7% 비싸지는 격이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제 밀려서 가정용 전기는 아직 올리지 못하고 산업용 전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 생산 단가가 당연히 낮아야지 기업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근데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 생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기료 10% 상승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이란답시고 204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니 뭐니 경쟁력이 약해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미 이제 반도체 경쟁에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밀린 것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경쟁력을 찾아서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무리한 재생에너지를 요구해서 전기료를 급등시키고 그거를 제조 생산 단가를 높이면 지금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가 왜 우리나라에 비싼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마구마구 그냥 전국에 깔아서 될 게 아니라, 전국에 깔더라도 그 깐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생산을 100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30, 20밖에 쓰지 못한다면 이거를 50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그냥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전 1400메가와트급 깔아서 사용을 하면 거의 뭐 1000메가와트급 이상은 사용합니다. 근데 태양광 1400메가와트급 깔면요, 1400메가와트급 못 씁니다. 1000메가와트급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완전히 발전량이 없어지는 거고요. 낮에도 이제 시간대별로 발전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출력 조절 때문에 이것조차도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요.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죠. 비용, 건설하는데 비용 엄청나게 비싸고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풍력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수직으로 불지 않고 옆으로 불면 거의 뭐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계속 원자력 발전 3개 짓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1400메가와트급 3개를 짓는다고 한들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따져야 되는지라, 참 이게 왜 계속 정쟁으로 활용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 한마디를 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무튼 결론은 체코 원전은 지금 수출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그런 발전 산업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글로벌 SMR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파운드리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 너도 나도 생산을 맡겼을 때 공장의 캐파가 부족하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사실 뭐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언급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와는 좀 다르게 좀 원자력 발전은 금방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폴란드 코닌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얘기하기를, 폴란드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그냥 심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소식에 의하면 이제 퐁트누프 원전도 올 연말까지 이제 타당성 계약 체결이 끝나고 본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관련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련 에너지 시장은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제조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 움직임이 많죠. 이제 구조조정도 좀 많이 소식이 들리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시장과 그 다음에 방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제조 시장에서 좀 꺾이는 그런 느낌에서 화랑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